여보세요, 9911입니다. 네, 시신을 신고하려고요. 시신이란요? 죽은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그랜드 헤이븐 타운십이고요. 152번가랑 위mon가 근처요. 152번가에서 동쪽으로 100야드쯤 떨어진 곳입니다. 네, 제가 픽업 트럭을 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었나요? 제 밭에 있었어요. 불에 탄 채로요. 어제는 없었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심하게 불에 타서. 2002년 5월 8일 아침, 미시간주 오타와 카운티의 한 농부가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 중앙에 놓인 철제 보관함, 그 안에는 새까맣게 탄 사람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보안관 대리들이 농장에 도착해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물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죠. 신원 미상의 남성은 잭 인 더 박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던 중 13년 후 한 통의 익명 제보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쩌다 그 밭에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의 비참한 최후에 불을 붙인 걸까요? 2002년 5월 8일은 미시간주 오타와 카운티의 쌀쌀한 봄 아침이었습니다. 농부 고든 드브리스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오전에 주문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쯤 농가에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블루베리 밭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죠. 그는 나무숲 근처 덤불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고든은 자신이 본 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무숲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그는 차를 세우고 그 물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철제 보관함 안에는 심하게 불에 탄 사람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 땅도 그을려 있었고요. 공기 중에는 휘발유와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고든은 휴대폰이 없었지만 아까 이웃 농부를 봤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이웃밭으로 차를 몰아 다른 농부에게 함께 시신이 있던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죠. 이웃의 전화기를 빌려 고든은 9911에 전화를 걸어 발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9911입니다. 네, 시신을 신고하려고요. 시신이란요? 죽은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니치에이죠. 그랜드 헤이븐 타운십이고요. 152번가랑 위mon가요. 오타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대리들이 농장에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동커 형사가 수사를 지휘했고 검시관 콜 박사가 합류했습니다. 자연은 수사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미세 증거가 씻겨 나갔기 때문이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피해자의 목에 묶인 밧줄, 부서진 야구 방망이에 탄 잔해, 망치, 그리고 잿더미, 철제 트렁크 아래에 있던 노란색 쿠션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이것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옮겨졌고 수사팀은 어떻게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는 거의 알지 못했죠.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가락도 심하게 타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명백한 사실 하나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검시관이 유일하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원 미상 남성으로 분류되었죠. 추가 검사 결과 피해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로 인해 머리에 심각한 둥이 외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부검의에 따르면 목이 부러진 흔적과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녹아붙은 비닐봉지 잔해로 보아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부검의는 폐에서 연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광범위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부검인은 이것이 미국에서 시술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찾기 위해 치과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치아 본을 떴습니다. DNA와 혈액 샘플도 채취되어 국립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범죄자 프로필과 대조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신원미상 남성은 카운티 연관실로 돌아갔고 부서는 그를 잭 인 더 박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남성이 폭력적인 최후를 맞은 이주 노동자일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실종자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공식적인 신원 확인 없이는 그의 치과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DNA 샘플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잭은 결국 미시간주 그랜드 헤이븐 타운십의 레이크쇼어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신원 미상 남성 2002년 5월 오직 10만이 아심이라고 새겨졌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수사관들은 잭 인 더 박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단서는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오타와 카운티 보안관 게리 로준먼에게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시간 주 호프 칼리지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인 데이비드 샤학에게 접근했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영화과 학생들이 잭 인 더 박스, 피해자의 살인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것이었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한 후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범죄 현장과 수사팀 인터뷰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약 1시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2005년 5월 온라인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신을 발견한 고든 드브리스와 전체 수사팀의 인터뷰가 포함되었죠. 다큐멘터리는 또한 시신이 발견된 지역, 발견된 증거, 그리고 부검 보고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수사관들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건은 동력을 잃고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잭 인 더 박스, 피해자는 미스터리로 남았고 수사팀의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반전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처음 방영된 지 10년 후인 2015년 오타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로 발송된 한 통의 이메일이 수사의 흐름을 바꾸고 미제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2015년 보안관 사무소는 잭 인 더 박스로 알려진 남성이 아마도 디닌 두샴의 의부사버지인 로베르토 카라바요일 것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후안 신트론이라는 가명도 사용했죠. 그들이 디닌 두샴을 찾았을 때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디닌에 따르면 그녀의 의부사버지는 2002년 5월에 실종되었고 그녀가 어머니 비벌리 맥컬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비벌리는 차갑고 무관심하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 디니는 시신이 키가 작고 이주 노동자일 수 있다는 묘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지역에 익숙했고 2002년경 어머니와 함께 미시간에서 로베르토와 살았었습니다. 디니는 형사들에게 로베르토가 사기 관련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철제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디니는 어머니가 가족 사진을 거실에 있던 비슷한 모양의 트렁크에 보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수사관들이 바라던 단서였고 그들은 2015년 4월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디닌을 찾아 로베르토에 대해 물었습니다. 디닌에 따르면 비벌리는 로베르토에게 불만이 많았고 그가 실종된 직후 오랜 연인인 르네를 만나기 위해 자메이카로 이주했습니다. 디닌에 따르면 그녀가 비벌리에게 로베르토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결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디닌은 두 형사에게
비벌리가 통제적이고 조종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독성이라고 묘사하며 비벌리는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디니는 어머니가 로베르토의 실종과 아마도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미제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디닌의 이야기가 모호하게 들렸지만 수사관들은 이제 몇 년 동안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단서였죠. 동커 형사는 이 정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디닌이 말한 바에 따르면 로베르토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으므로 동커는 교도소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는 로베르토를 찾지 못했지만 미시간주 샬롯에 살았던 후안 신트론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로베르토가 사용했던 가명이었습니다. 호레이쇼 스트리트 산실제번지 주소는 후안 신트론과 일치했고 디닌이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언급한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동커는 또한 치과 기록 조회 결과를 받았습니다. 기록은 후안과 일치했고 그는 사실 로베르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잭 인 더 박스의 신원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은 로베르토의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기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여러 차례 투옥되었습니다. 또한 로베르토는 2002년 5월 6일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후 보호관찰관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수사관들과 법의학팀은 호레이쇼 스트리트 304번지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버려져 있었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범죄가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수리를 한 흔적이나 법의학적 증거는 없었죠. 수사관들은 다시 디닌에게 돌아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닌과의 두 번째 인터뷰는 디닌과 그녀의 사촌 타냐 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벌리에게 2명의 딸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 레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타샤, 그리고 로베르토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딸 시실리였죠. 이제 형사들이 디닌에게 집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자 완전한 이야기가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디닌은 미스터리의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로베르토의 살인이 집 지하실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이 정보를 듣지 못했던 동커와 몰트비에게는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디닌은 이번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비벌리가 사실 2개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녹색 트렁크와 로베르토가 발견된 것과 비슷한 검은색 트렁크였죠. 그 검은 트렁크는 항상 침대 옆에 있었지만 로베르토와 같은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디니는 형사들에게 바닥에 피가 튀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으로 지하실의 콘크리트를 일부 떼어내고 교체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디니는 크리스라는 남자가 만약 그를 찾을 수 있다면 자신의 로베르토 살인 이야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닌을 인터뷰하는 동안 동커와 몰트비는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꼈지만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호레이쇼 스트리트 304번지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실에서 법의학팀은 페인트 칠된 표면을 긁어내고 시멘트 조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2개의 다른 시멘트 조각이었습니다. 2 조각을 모두 제거하고 지하실 계단과 기둥을 따라 페인트를 긁어낸 후 이 물질들은 검사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몇 주 후 결과가 나왔고 페인트 긁어낸 것과 시멘트 조각에서 인간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베르토의 DNA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확인으로 형사들은
이제 로베르토의 가족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던컨 몰트비는 로베르토의 가족들이 2002년 10월에 비벌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고 그들은 로베르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인터뷰들은 형사들이 로베르토와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로베르토의 막내딸인 시실리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형사들에게 그녀의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실리가 실종된 이야기에 빠진 조각들을 채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토의 실종 이야기에 말이죠. 2016년 10월 던컨 몰트비 형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던 시실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그녀에게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로베르토가 2002년 5월에 잭인 더 박스 피해자로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실리를 인터뷰하기 위해 앉았을 때 두 남자는 피해자 로베르토의 다른 면에 대해 알기 시작했습니다. 시실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이 격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벌리와의 삶은 항상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로베르토가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존재가 질서를 가져다 주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시실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규칙적인 일과를 도입하고 과외 활동을 하도록 격려했는지 회상했습니다. 시실리에 따르면 로베르토는 종종 그녀를 지역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데려가 체조와 소프트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호레이쇼 집 건너편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체조와 수영에 데려갔고 소프트볼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빠는 야구 광팬이었죠. 처음엔 싫었지만 나중엔 좋아하게 됐어요. 그곳은 지하실이었어요. 아빠가 친척들과 전화하고 편지를 쓰던 사적인 공간이었죠. 성경도 혼자 읽으셨고요.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지하실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벌리에게 로베르토에 대해 묻자 그녀는 로베르토가 가족을 버리고 캐나다의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베르토의 차가 여전히 진입로에 있고 그의 개인 소지품 대부분이 여전히 집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일과 중 하나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지하실로 가서 아빠에게 인사하고 제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죠. 아시겠지만 엄마는 아빠가 캐나다로 떠났다고 말했지만 당시 저는 캐나다가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걸 알았고 아빠 차는 여전히 진입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사들이 시실리에게 로베르토가 실종된 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묻자 그녀는 한밤중에 비벌리에 의해 잠에서 깬 것을 회상했습니다. 시실리는 어머니와 이복 언니들인 디닌, 타샤와 함께 미시간주 샬롯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두 소녀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시실리는 폭발음을 듣고 다시 잠에서 깼고 이복 언니 디닌이 숲속의 불길에서 달려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커에게 디닌이 벤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숲에서 멀어지도록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잠결에 깜짝 놀라 가족 벤에 급히 올라탔던 것을 기억해요. 저는 소란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벤 뒤쪽에서 잠이 들었어요. 꽤 오랫동안 운전했다는 건 알아요. 샬롯이 작은 마을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꽤 오랫동안 길 위에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잠이 들었다가 숲속에서 폭발 소리에 잠이 깼던 게 다음 기억이에요. 그날 밤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던 창밖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복 언니가 불길을 피해 숲속에서 달려 나오는 것을 봤어요. 우리 배는 이미 거의 움직이고 있었죠.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마치 도주 차량인 것처럼 차를 따라잡으려고 애썼어요. 로베르토가 거대한 모닥불에 그을린 것처럼 보이는 숲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덩컨 몰트비는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실리와의 인터뷰는 그녀가 비벌리와 함께 살았던 삶의 명확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비벌리와의 삶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집안의 책임자이자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시실리는 비벌리가 그들의 행동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아빠는 우리와 함께 온전히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엄마뿐이었죠. 그녀는 자신과 자매들이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는 부하와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샬롯의 호레이쇼 스트리트 집에 살 때 크리스토퍼 맥밀런이라는 남자가 정기적으로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벌리와 딘인 두 사람 모두와 친구였습니다. 로베르토가 떠난 후에도 크리스토퍼는 그녀의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수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형사들에게 크리스토퍼의 사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벌리는 시실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심지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시실리는 비벌리가 종종 너무 많은 질문, 특히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시실리는 아버지 쪽 친척들과 연락이 닿았고 18살이 되자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벌리를 격분시켜 그녀가 가족의 집을 영원히 떠나려 할 때 시실리의 차를 공격하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실리는 어머니로부터 로베르토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그녀는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여 로베르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고 놀랍게도 비벌리는 자백했습니다. 엄마가 설명한 바로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빠가 발목을 잡아 다시 끌어내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건을 잡았는데 그게 쇠지렛 대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를 피하려고 머리 뒤쪽을 그렇게 휘둘렀대요. 그리고 엄마 말로는 아빠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시실리가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냐고 묻자 비벌리는 디닌과 그녀의 친구들이 이미 지하실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벌리는 디닌이 로베르토를 끝장내러 왔으며 로베르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벌리는 모든 책임을 디닌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돌리며 자신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실리에게는 이것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벌리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형사들에게는 비벌리 맥컬럼이 딸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디닌과 시실리의 이야기 버전은 어느 정도 일치했지만 시실리가 디닌의 연루에 대해 말한 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미시간으로 돌아가 크리스토퍼 맥밀런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크리스토퍼를 추적한 후 그들은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수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실제로 디닌과 비벌리 두 사람 모두와 친구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가족과의 교류에서 로베르토와 비벌리가 자주 다투었고 로베르토는 그들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로베르토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어떻게 짜였는지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2002년 5월 어느 날 크리스가 그들의 집에 있을 때 로베르토와 비벌리 사이에 또 다른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디닌과 함께 쉬고 있을 때 그녀는 비벌리가 로베르토에게 질렸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디니는 또한 로베르토가 비벌리와 다른 딸들을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디니는
크리스토퍼에게 자신과 비벌리가 로베르토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디닌과 비벌리는 그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비벌리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디닌은 비벌리가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질식시키고 싶어 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곧이어 디닌이 요청하자 비벌리도 크리스토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로베르토를 지하실 계단 아래로 밀어뜨리고 그가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일 때 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또한 세 사람이 로베르토가 살해되기 전날 계획을 세우고 예행 연습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두 여자가 실제로 혼자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에 동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두 형사에게 2002년 5월 7일 아침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비벌리는 디닌과 크리스토퍼를 지하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토퍼에게 나무 야구방망이를 주며 자신이 로베르토를 계단 아래로 민 후에 그를 기절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벌리는 떠났고 크리스토퍼는 디닌과 함께 지하실에 남아 담배를 피우며 위층에서 로베르토와 비벌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위쪽 문이 열리고 크리스토퍼는 비벌리가 로베르토를 계단 아래로 걷어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베르토는 계단 맨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 멈췄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크리스토퍼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로베르토의 머리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빗나가 콘크리트 기둥을 치는 바람에 방망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베르토가 내려왔고 비벌리가 뒤에 있었어요. 몇 걸음 내려왔죠. 비벌리가 로베르토를 계단 아래로 걷어찼어요. 제가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기둥을 쳤고 방망이가 부러졌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는 이어서 디닌이 로베르토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벌리도 아래층으로 내려와 디닌에게 망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망치가 그의 두개골에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로베르토의 머리 왼쪽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을 본 크리스토퍼는 로베르토에게 다가가 망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비벌리가 디닌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망치 줘, 망치 줘. 디닌이 망치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 왼쪽을 두어 번 내리쳤어요. 비벌리가 망치를 확 잡아채더니 왼손으로 머리 왼쪽을 서너 번 더 내리쳐서 망치가 머리에 박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에 망치가 박힌 채 무릎을 꿇고 있었죠. 제가 망치를 잡고 망치를 빼냈어요. 제가 망치를 들고 있었는데 50센트 동전만 한 구멍이 있었어요. 그는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돌아섰을 때 디닌이 로베르토의 머리에 봉지를 씌우고 목에 밧줄을 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벌리가 로베르토의 몸 위에 앉아 그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동안 디닌이 로베르토를 질식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섰을 때 그의 머리에는 봉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디닌이 뒤에 있었고 그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밧줄이 있었죠. 디닌은 봉지를 잡고 있었고 비벌리는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봉지가 더 이상 드나들지 않고 숨이 멎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로베르토가 살해된 후 세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청소용품을 사러 가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비벌리와 디니는 지하실로 내려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집에 머물렀고 학교가 끝나자 타샤와 시실리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는 비벌리와 디닌이 풀로커에 담긴 로베르토를 로베르토의 밴 뒤쪽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로베르토가 그 트렁크 안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들어 올려 닫으려고 했어요. 닫을 수가 없었어요. 자,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그 방망이가 보였나요? 아니요. 머리에서 뽑아낸 그 망치는요? 아니요. 그 방망이나 망치를 다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로베르토를 들어서 집 밖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군요. 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비벌리요. 다시 한번 피고인이 당신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고 있군요. 맞습니까? 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죠? 디닌과 저에게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딸과 당신이군요. 그리고 당신들은 로베르토를 그 트렁크에 담아 지하실 밖으로 옮겼군요. 네. 어디로 옮겼죠? 로베르토 소유의 벤 뒤쪽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로베르토 자신의 벤을 이용해서 그를 옮긴 거군요. 네. 자, 로베르토를 벤에 실은 후에 또 뭘 했죠? 휘발유 통들을 뒤에 실었어요. 왜 휘발유 통들을 뒤에 실었죠? 시신을 태우려고 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비벌리요. 그러고 나서 비벌리는 타샤와 시실리를 깨워 로베르토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데려갔습니다. 비벌리의 지시에 따라 디니는 주유소로 차를 몰아 로베르토의 시신을 태울 휘발유를 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집에서 약 45분 떨어진 숲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크리스토퍼와 디니는 벤에서 풀로커를 꺼내 벤의 쿠션을 이용해 덤불까지 트렁크를 끌고 갔습니다. 자백의 이 지점까지는 크리스토퍼의 이야기는 시실리의 기억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는 시신에 휘발유를 부었어요. 누가 휘발유를 부었죠? 비벌리와 디닌이요. 둘 다 휘발유를 부었고 제가 불을 붙였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에 말한 내용은 비벌리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디니는 벤으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비벌리와 합류했고 함께 로베르토의 시신에 불을 붙이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벤의 해치를 열고 로베르토를 금색 쿠션인지 카펫 조각인지 위에 꺼냈어요. 그러고 나서 디닌과 제가 그를 문 아래로 끌고 갔죠. 다음으로 크리스토퍼는 세 사람 모두 집으로 달려가기 전에 신발을 버렸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벌리는 벤을 가져가 타이어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와 디니는 지하실로 내려가 비벌리의 지시에 따라 튄 핏자국 위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시멘트 일부에도 피가 스며들었고 그와 디니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부분을 쪼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디닌이 시멘트를 섞어 피가 너무 깊이 스며든 부분을 덮는 것을 도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형사들에게 곧 비벌리와 디닌이 이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집을 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벌리는 사람들에게 로베르토가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이사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실리와 타샤를 자메이카로 데려갔고 디니는 텍사스로 이사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진 크리스토퍼도 2018년 로베르토 살해 10년 후에 비벌리를 따라 자메이카로 이사했습니다. 디닌 두샴, 크리스토퍼 맥밀런, 그리고 비벌리 맥컬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디닌과 크리스토퍼는 체포되어 이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벌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비벌리가 재혼하여 새 남편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길고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비벌리를 데려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수사관들과 검사들은 동시에 디닌과 크리스토퍼에 대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두 용의자 모두에게 감형 협상이 제안되었지만 디닌은 자신이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정부 측 증인이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2019년 10월 크리스토퍼는 2급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최소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니는 2021년 12월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 살인 공모, 그리고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튼 카운티 검사 더글러스 로이드는 재판 내내 디닌이 책임 전가 게임을 하며
모든 살인 혐의를 어머니에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증언은 재판의 전환점이 되었고 디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남았고 수사관들은 비벌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비벌리가 1988년 로베르토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2번 결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메이카로 이주한 후 그녀는 오랜 연인인 르네 맥컬럼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2007년 텍사스로 돌아왔고 그 후 르네는 실종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말이죠. 2015년 그녀는 텍사스에서 어머니 메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알려졌는데 그때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파키스탄 교사인 지샨 마우삼을 만났습니다. 곧이어 비벌리는 지샨과 결혼하여 2018년 6월 수사가 막 본격화되던 시점에 파키스탄으로 이주했습니다. 비벌리와 그녀의 공범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파키스탄에서의 삶에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비벌리가 나라를 탈출하여 사법제도를 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이탈리아 경찰이 이튼 카운티 수사관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비벌리가 이탈리아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벌리는 로마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고 그녀의 이름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었을 때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견되어 그들이 그녀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비벌리가 미국으로 송환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사법제도가 1급 살인 혐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시간 당국이 비벌리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동의한 후에야 2024년 3월에 송환이 승인되었습니다. 비벌리 맥컬럼은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티모시 해리스는 비벌리가 로베르토의 죽음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살인자들과 함께 차를 타도록 유인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검사인 더글러스 로이드는 변호인의 주장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로이드는 시실리와 용의자에서 증인으로 전환된 크리스토퍼를 포함한 여러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비벌리는 로베르토가 살해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으며 단지 딸 디닌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잘못도 부인하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단 1시간 50분의 수계 끝에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벌리 맥컬럼은 로버트 카라바요의 죽음과 관련하여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번 혐의에 대해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2급 살인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2번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2024년 5월 23일 63세의 비벌리 맥컬럼은 남편 로베르토 카라바요의 2급 살인 혐의로 40년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시신 유기 혐의로 10년에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동시에 복역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시실리 카라바요는 피해자 진술서를 낭독하며 마침내 어머니가 자신에게 안겨준 고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벌리 맥컬럼의 행동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녀의 딸들뿐만 아니라 항상 그의 강한 존재감을 그리워할 로베르토 가족의 삶까지도 말이죠.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비벌리가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벌리는 정말 딸 디닌의 살인 계획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른 범죄 애호가들과 저희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범죄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세요.